안녕하세요.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하는 것으로 영상을 꾸며 보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그 폰 미세스 응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폰 미세스 응력이 뭔지, 그리고 또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이론적이라서 물론 실무에도 쓰이지만요. 이게 이론적이고 유도하는 과정도 좀 복잡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제가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실무에 필요한 것에 중점을 두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식의 유도나 이런 것도 텐서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할 테고요. 혹시 나중에 이런 것들도 좀 더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코멘트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폰 미세스 응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폰 미세스 응력이 뭔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폰 미세스는 이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낸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기 폰 미세스 등가응력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식을 갖다가 제안한 사람이고요. 물론 이 사람 혼자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했는데 이 사람이 대표돼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등가라는 게 있는데 등가응력,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equivalent stress죠. 스트레스는 응력이고 equivalent라는 말이 이제 등가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는 뭔가를 비교할 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폰 미세스라는 사람이 어떤 식을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이 식을 갖다가 특정한 물체를 그 해석을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으시고요. 바로 이 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몇 가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면은 이 식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식만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유도만 보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반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왼쪽에 그려놓은 것이 하나의 물체입니다. 물체인데 이 물체가 지금 그 힘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선응력도 받고 있고, 이건 좀 더 큰 선응력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집중 하중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물체가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 이 물체는 과연 언제 파괴가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물체가 파괴가 된다면은 그냥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아마도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부터 파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어떤 점을 갖다가 여기 어떤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점이 어떻게 해서 알아보니까 이 점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그런 점이라는 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아내게 됐는지는 뭐 굳이 그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과정보다는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어떤 식이든지 아니면 유한요소법을 통해서든지 이 물체가 이 하중 내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지는 알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이건 그렇게 지금 얘기해서 그 메인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이 포인트가 이 하중 내에서 가장 많은 힘을 받는다는 걸 알아냈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걸 갖다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갖다가 밖으로 떼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물체를 갖다가 그 직교좌표축, 그러니까 여기 x, y, z라고 하죠. 이 직교좌표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에 작용하는 응력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뭐 힘은 있고 뭐 조건들도 있지만 정확한 어떤 응력의 값은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의 분포를 갖다가 그 인덱스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시그마라는 그런 그리스 알파벳을 쓸 텐데요. 시그마는 이제 응력의 약자죠.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응력을 표시하지만 이 화살표가 힘의 벡터가 아니라 응력의 벡터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요 지금 앞에 있는 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력을요. 이때 그 면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시그마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인덱스는 x는 첫 번째는 그 작용하는 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인덱스는 그 힘이 그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xx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시그마는 일단 응력이죠. 이게 응력 벡터인데 x면에 작용하는 x방향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직교 좌표축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직육면체가 있을 때 x면에 작용하는 그 제일 앞에 있는 면에 작용하는 x방향의 응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y방향 그리고 z방향에도 이 응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이 응력 전부 다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도 있지만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응력도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 전단 응력도 한번 여기에 표시해 보죠. 여기에서 X방향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이제 X방향에는 Y축 방향으로나 Z축 방향으로 전단 응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먼저 이 응력은 전단 응력은 X면에 작용하는 Y축 방향의 응력. 그게 이제 전단 응력이죠. 그리고 위로 X면에 작용하는 Z축 방향의 전단 응력.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쪽에서는 요게 Y면에 작용하는 X축 방향으로의 전단 응력. 그리고 Y축 면에 작용하는 Y면에 작용하는 Z 방향의 전단 능력 똑같이 Z면에서도 얘랑 얘가 있겠죠. 얘는 그러면 시그마 ZX가 될 테고 얘는 시그마 Z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은 어떤 한 3차원 물체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서 응력을 살펴볼 때 직교 좌표축에서 모두 9가지의 성분으로 우리가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여기 보면 XX, YY, ZZ 이게 3개고요. 이제 그 축 응력이 3개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전당 응력이 각 면에 각각 2개씩 그래서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9개의 그 응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걸 갖다가 뭐 다른 말로 그 텐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2차 텐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 오늘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물체에서 작용하는 응력을 9가지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3차원을 하니까 이게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2차원으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으로 줄여주면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두께 방향이죠. 두께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응력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고려를 안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면서 몇 가지의 응력 성분들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들을 없애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날아가죠. 그리고 또 뭐가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고 그리고 뭐 X 성분 들어있는 거 이렇게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시그마 YY, 시그마 ZZ 이때 이 Y면의 전단 능력 그리고 그 Z면의 전단 능력이 남게 됩니다. 자, 그걸 갖다가 여기 밑에 다시 표현을 하면은 뭐 이렇게 할까요? 이게 이제 2D고요. 요 위에 시그마 ZZ 있고요. 여기 옆에 시그마 YY 있고 여기 ZZ Y 그리고 전단 능력이 이 부분에서는 위로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 반대편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들이 있겠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얘도 뭐 시그마 YY 시그마 ZZ 얘는 시그마 Y축에 작용하는 Z 방향 성분 그리고 Z면에 작용하는 Y방향 성분 얘도 이제 똑같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9가지의 성분들을 갖다가 3차원에서 9가지였지만 2차원에서는 이제 하나, 둘,
네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D에서는 이 정도만큼의 인덱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 시그마 YY 대신 시그마 Y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시그마 ZZ 대신 시그마 Z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인덱스가 그 면에 작용하는 다른 방향의 응력 성분을 나타내니까 얘도 그냥 줄여서 타우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2D로 생각을 했을 때 작용하는 응력을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 오케이. 이제 내가 물체가 있는데 이것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응력들이 이 물체에 어떻게 작용할 때 이 물체가 파괴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세 가지 성분이 한 물체에 작용하니까 이 세 가지 힘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이 힘이 작용하는 비와 속도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좀 더 간단하게 생각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성분을 다 줄여서 한 가지 성분으로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판이 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시그마 Z, 시그마 Z라는 응력이 이 물체에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물체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 물체가 우리가 그 철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철의 그 뭐죠? 응력 변형률 선도를 그리고 뭐 항복 응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인장 강도를 그 알아낼 때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죠. 철을 갖다가 한 축 방향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는 게 이런 응력 변형률 선도죠.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가 쭉 가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얻는 그 기본은 한 축 방향으로 작용한 실험이죠. 그래서 한 축 방향으로 공시체를 똑같이 당겨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랑 그 공시체의 상황이랑 똑같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은 FY라고 해서 항복 응력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이 항복 응력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이 물체가 만약에 철이라면 항복 응력에 다다랐을 때 연성의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시그마 Z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Z가 가면 갈수록 이 항복 응력에 다다르게 되고 그리고 이 항복 응력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 물체는 연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 Z가 항복 응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 물체는 이 철은 아직도 탄성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축 방향으로 작용할 때 한 축 방향의 실험을 통해서 이 물체가 어떻게 거동을 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방금은 한 축 방향을 고려했는데요. 이제 두 축 방향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그때도 축력만 작용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시그마 Y, 시그마 Y.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아까는 한 축 방향이 작용해서 한 축 방향 실험을 했지만 이제는 두 축 방향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축 방향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전단력도 작용을 하면은 이 두 축 방향의 축 응력과 다른 또 전단 응력을 갖다가 고려한 실험을 해줘야지 우리가 어떤 그 물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실험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실험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실험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두 축 방향이 작용할 때 그 힘의 비와 이런 것들을 실제 실험실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 축 방향의 실험은 어느 정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두 축 방향이나 세 축
전달 능력이 작용할 때는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떤 이론으로 세축 방향이 작용할 때 이 물체가 언제 파괴될지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폰 미세스라는 사람이 제시를 한 것이 폰 미세스 응력 방정식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저도 뭐 원래 외우지는 않는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책에서 찾아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파워는 이게 이제 등가 응력이죠. 등가 응력은 시그마 y 제곱 더하기 시그마 z 제곱 빼기 시그마 y 시그마 z 더하기 3 타우 제곱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겁니다. 이렇게 여기 타우는 이제 전달 능력이죠. 요 식을 갖다가 이 사람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식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비교할 것은 이 시그마 V입니다. 이 시그마 V와 한 축 방향의 실험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V가 한 축 방향 실험 결과로 인한 항복 응력보다 크다면 얘는 지금 어떤 물체는 그 항복 응력 이상의 힘을 받아서 그 연성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시그마 V가 항복 응력 1축 방향, 한 축 방향의 실험했을 때 응력보다 작다면 탄성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식 안에서는 이 세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그마 Y, 시그마 Z, 타우.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한 것은 한 축 방향 실험인데 이 방정식을 통해서는 이 식을 통해서는 어떤 물체가 세 축 방향의 힘을 받을 때도 이게 항복 응력 이상의 힘을 지금 받고 있는지 도달했는지 연성 상태에 가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험을 하지 않고도요.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됐냐면 일단 기본은 그 변형 에너지가 파괴에 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 기본에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유도 과정은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좀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그런 일단 이론적인 토대에서 출발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폰 미세스 등가 응력 식이 모든 물체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체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철과 같은 그런 금속과 같은 그런 연성 물질, 철, 알루미늄 이런데 이게 적용을 했을 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이죠. 잘 맞아요. 그래서 이 폰 미세스 응력은 그런 철이나 알루미늄의 거동을 판단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다른 물질들, 예를 들어서 취성 물질, 취성이라는 거는 갑자기 이렇게 부스러지는 물질들이죠. 그게 이제 콘크리트도 될 수 있고 돌도 될 수도 있고 뭐 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이 폰 미세스 등가 응력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는 또 다른 그런 이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식들이 있습니다. 모콜룸이나 뭐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따로 또 한번 다뤄보고요. 생각하실 것은 폰 미세스 응력은 연성되는 물질에 잘 맞는다. 그래서 그 물질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자, 오늘 제가 여기 폰 미세스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폰 미세스 방정식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실험을 해서 한 축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받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응력 변형률 선도를 받아낼 수 있는데 이 한 축 실험한 결과를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게 다축 응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얘를 갖다가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이 비교할 만한 응력, 그래서 이게 에퀴발렌트 스트레스입니다. 비교할 만한 응력으로 다시 계산을 해줘서, 그러니까 뭐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다축 응력 상태를 한축 응력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게 편하다는 말입니다. 얘로 바꿔줘서 한축 응력의 결과와 이 등가 응력을 비교해서 얘가 지금 연성 상태에 갔는지 단성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좀 더 이해하는 의미에서 얘를 갖다가 좀 제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식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체크를 해볼 때 제가 어떤 그 조건을 주냐면은
지금 시그마 Y, 시그마 Z, 시그마 뭐 타우도 있는데 타우랑 그러니까 전단 응력이죠. 전단 응력이랑 그 좌측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물체에 그냥 한 축 방향으로만 응력이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Z를 그거 했으니까 얘가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겠죠. 0으로. 그리고 전단 응력도 없고.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은 지금 루트에 시그마 Z 제곱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루트하고 지금 이거 제곱하고 없어지니까 결국 시그마 V는 그러니까 비교하는 내가 한 축 방향 응력, 항복 응력이랑 비교하는 응력은 시그마 Z랑 똑같다는 말이 되죠. 그 말은 우리가 당연히 이 물체의 한 축으로 응력이 작용하니까 얘를 한 축 방향의 실험 결과랑 비교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식을 갖다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다른 경우를 한번 해보죠. 이제는 여기에서 전단 응력만 작용한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 시그마 Y, 시그마 Z 얘들은 다 없어지고 전단 응력만 작용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얘 없어지겠고 얘 없어지겠고 얘도 없어지겠죠. 근데 남는 건 뭡니까? 3 타우 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시그마 V는 루트의 3 타우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은 시그마 V는 뭐가 됩니까? 루트 3의 타우 이렇게 되겠죠. 요거 보니까 뭐 또 보이는 거 있으시죠? 우리가 이 그 철골 구조에서 전단 그 응력 전단 설계를 할 때 그 전단력이 이 그 단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볼 때 계산을 할 때 그때 이 루트 3이라는 수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먼저 전단력을 계산을 하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단 응력을 계산합니다. 그 전단력이 작용하는 단면적을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비교하는 게 뭡니까? 그 항복 응력 나누기 루트 3이랑 비교를 하죠. 전단 응력이 있고 항복 응력 나누기 루트 3이 있죠. 얘 둘을 비교해서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이 값보다 크다면 그때는 이제 항복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이 값이 그 항복 응력 나누기 루트 3보다 작다면 단성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식을 갖다가 뭐 옆에 한번 적어보면, 요 밑에 한번 적어보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 축 방향에 비교하는 응력 시그마 V는 루트 3의 타우인데 얘를 갖다가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루트 3이 되고요. 3이 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랑 비교합니까? 항복 응력이랑 비교를 하게 되겠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우를 알고 있다면 시그마 V 대신 항복 응력을 넣어주고 그래서 항복 응력 나누기 루트 3을 한 값이 결국 전단 응력에서는 그 디자인 값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쉽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오늘 그 제가 몇 가지 얘기도 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다축 상태에 있는 응력을 갖다가 한축 상태로 바꾸어서 그걸 갖다가 한축 상태의 실험 결과랑 비교해서 그 물체가 언제 파괴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폼 미세스 등가 응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앞으로 그런 그 철골 그 구조에서 설계에서 방식들을 보실 때 좀 더 넓은 시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서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그것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